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굉장히 활기차게 오늘 스튜디오에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오늘 더 힘차게 인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윤찬입니다. 왜 네. 목소리가 왜? 추워가지고요. 추워서 그렇지 않아도 들어갈 때 들어왔는데 콧물을 훌쩍거리니까 이종근 평론가 저를 바라보면서 네. 콧물이 좀 비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 추위에 얼어붙게 됐는데 그래서 이종근 평론가는 지금 방송 스튜디오 안에서도 목도리를 메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나에게도 목도리가 있지. 추웠었는데 바깥은 그렇게 그치. 한기가 느껴졌는데 네. 갑작스러운 온기가 이제 시사야 내에서 그렇죠. 불기 시작하면서 네. 제 목을 감싸돌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시사야 목도리가 있으면 됩니다. 저 노래 하나 불러도 될까요? 왜 무슨 노래를 겨울에 태어난 네. 축하드립니다. 5주년 시사야 5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에 태어나셨군요. 아 네. 그러네요. 네네. 그렇게 보니까 저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니 오늘 좀 시작이 너무 길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진행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사의를 수용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사의 표명이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예상하셨어요, 두 분은? 저는 뭐 여러 개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거라는 정도였지 정작 할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는데 왜냐하면 네.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이제 방통위원장이라는 직 자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설마 그럴까 그렇게 할까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아주 전격적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후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짧게 이제 말씀을 물어보셨으니까 네네.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물론 뭐 이제 민주당에서도 탄핵 부담도 있을 테고 또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공백도 있겠지만 너무 정치적인 대치 국면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저는 탄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지적도 있지만 네. 또 여론도 또 감안했을 테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또 검토해서 민주당에서는 원래 지난달 초에 시도했던 것이 안 돼서 본회의가 종료됐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시도를 했던 것인데 첫 번째는 저는 세 가지 부분을 짧게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좀 소통을 했었어야 되지 않았냐. 방통위에서. 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계속해서 언론계에서는 또 상당히 많은 숫자가 물론 전부 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방송 장악 아니냐. 왜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사람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냐 이런 부분들. 두 번째로는 좀 원칙을 빨리 세웠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5인 체제를 빨리 갖추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그건 네. 이동간의 방통위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방송법 통과하는 별개로 네. 야권에서의 2명, 그다음에 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여권에서 3명. 그래서 논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지금 또 주주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 YTN이나 연합뉴스TV나 이런 부분도 거기서 논의하고 다루면 될 일이거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는 그런 데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한쪽의 선택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절충을 통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려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저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네. 예, 이종근 평론가. 기시감 있지 않습니까? 예. 김성환 앵커가 아까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한 몇 주 전에 하셨어요. 윤지혁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철회하는 것을 혹시 뭐 예상하셨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전 느낌이 다 똑같거든요. 무슨 못했죠. 사실 얘기냐면 그때도.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너무 윤재욱 원내대표나 혹은 국민의힘의 최고위에서 하는 말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나. 왜냐하면 2주 전에 비슷한 얘기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최고위에서. 우리의 어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차라리 그러면 방통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의가 외부에 흘려나왔거든요. 기사가 됐었어요. 네. 물론 근데 이게 제목으로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유추해 보면 국민의힘은 하나의 카드로서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네. 이미 그게 어느 정도는 노출이 됐었던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종합을 했을 때 탄핵이 이렇게까지 오면 어쩔 수 없는 방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방안으로 마련해 놓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중간에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또 따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탄핵이란 건 절대 빼서는 안 될 칼이다. 빼기 전에 그냥 걸어놨을 때 그것이 권위가 있다. 아 탄핵이라는 것을 운의하기 전에 저것을 게 가기 전까지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어떤 모습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칼인데 만약에 이게 뽑아진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보복의 정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주 엄중하게 판단을 하고 초출을 해야 되는데 되게 지금 진보 진영의 분들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네. 아니다. 판단은 어쩌다 헌재가 할 거 아니냐.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서 소추만 하면 된다. 이건 대단히 저는 무책임하거든요. 네. 그럼 거꾸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상대당이 다수당이 돼갖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웠더라도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탄핵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네.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은 물론 뭐 탄핵의 적절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이미 뭐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그걸 다시 되돌아가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럼 방통위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럼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여권에서는 고민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동관 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부터 네. 앞으로 방통위 어떻게 그럼요. 방통위원이 한 명만 남게 되잖아요. 두 가지 해석이 다섯 명 있는데 중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네. 법적으로는 지금 남아있는 부위원장이 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일부 나오고 있어요. 혼자서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네. 법적으로는 네. 아니 사실 두 사람이 지금까지 하는 것도 네. 물론 민주당은 그것이 위법적이다라고 하지만 예. 그러나 여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법조계에서는 예. 일단 그것이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이 법의 취지이긴 하나 네. 법의 명문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걸 법을 어겼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다. 그러니까 법조계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탄핵이 되면 탄핵이 됐다고 해서 파면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갖고 있대 직무는 정지된 상황. 네. 그래서 의결 정적수는 2명이 되는데 근데 이 참여를 못함으로 1명만 남게 되므로 어떠한 의안도 의결할 수 없다. 가 이제 탄핵 이후의 시나리오인데 네. 현재는 아니 이건 사퇴를 했으므로 네. 의결 정족수가 1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이 1명이 단독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일부 그 언론 보도도 있었고 네. 이 법조계의 어떤 인용도 있었고 몇 개 계속 그렇게 나와요. 예. 뭐 그건 머투도 그렇고 뭐 뉴데일리도 그렇고 처음에 일보가 그렇게 나왔는데 동아일보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나왔고 조선일보는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합의제 정신.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합의제를 왜 했는가부터 따져보면은 만약에 법만 따져서 1명이 했을 경우는 더 말이 안 되게,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파문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법조항으로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네. 원래 이제 어쨌든 빠른 시일 내로 임명하고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지금 이제 나머지 4명을 이제 1명만 남은 상황이 되니까요. 예. 2명, 5명이 원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야권에서 빨리 추천해달라고 하고 예.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목, 또 여당에도 또 추천한 몫이 있잖아요. 예. 그걸 빨리 해서 5명을 빨리 채우겠다 이런 전략인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금 1명으로 끌고 가거나 그건 1명 더 임명해서 2명 체제로 다시 만들어서 끌고 차후의 간다는 문제일 얘기일까요? 것 같고요. 우선은 방통위원장부터 빨리 임명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네네. 같습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 예, 새로운 방통위원장. 네. 12월 내로 어쨌든 임명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벌써 물망에 오른 하마평이 벌써 오늘 오후자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저는 뭐 이제 하마평 나오는 얘기도 있고 네. 우리가 이런 걸 토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누구의 방통위원회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현대화된 민주주의 시스템상에서 사실 어울리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부담이 됐던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인데
한 사람이 그러면 안건을 올리고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한 사람이 답변을 하고 모노드라마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KBS의 모노드라마는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1인회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 가지 합의를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방통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 편향성만 교정하는 일만 맡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방송 정책, 너무나도 중요한 통신 정책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판단하는 뭐 지난 정권 때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추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하면 됩니다. 저는 빨리 협의를 해야 될 것은 5인 체제를 정상적으로 빨리 가동하자. 정상적으로. 그래서 예. 누구의 위원회가 아닌 정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거기서 여당에서나 또 정부에서 원하는 안이 있으면 5명이 토론해서 그래서 거기서 뭐 진통을 겪더라도 결정을 하고 또 바깥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추진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돼야지. 안 그러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적합하지 않으면 또 탄핵을 할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큰 파행이 되겠습니까? 예. 그 이종훈 평론가께 그것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네. 여권의 움직임이나 네. 들리는데 되게 밝으시니까 안 밝아요? 이동관 예. 위원장 예. 혹시 경질성 여러 가지 표명 이야기가 아닙니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는 이야기는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그러니까 임명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고 네. 그거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지만 3개월이나 시간을 줬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특보로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미 방통위원장에 임명되기 전부터 방통위로 위원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을 테고 그러면 이 대통령실 입장,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방통 정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KBS, MBC 그 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있지만 YTN과 연합뉴스와 관련돼서도 예. 특히 이제 YTN과 관련돼서도 이 빨리 그런 어떤 지배주주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롤이었던 걸로 알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민영화를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또 이게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아직 확 승인을 못 했잖아요. 네, 물론 네. 이제 탄핵 때문에 이게 늦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탄핵 이전에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홀드되는 어떤 상태들 또 더불어 연합뉴스가 지금 을지병원과 굉장히 오랫동안 막 을지병원에 네. 뭐 비위를 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눈살이 좀 찌푸려졌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가 그러니까 을지병원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자신의 어떤 지배주주 문제에 네. 지배 구도 문제가 걸리니까 과도하게 뭐 그 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다른 곳에서 전혀 뭐 다루지도 않는데 혼자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부분도 공영 그런 통신사로서는 정말 좀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네네. 경제성이라고 보는 측면은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똑부러지게 이 시간이 없진 않았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불거지는 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금 사태에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뒤에 질문들이 자꾸 이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왜냐하면은 예. 이 대통령실의 의중이 그냥 빨리 그냥 민영화 해버려라. YTN이나 연합뉴스나 그런 뜻이잖아요. 굳이 뭐 요지를 정리를 그렇게 하자면 해석을 할 대주주 수는 빨리 있지만 꼭 심사를 그런 건 통과시키거나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대통령실의 판단이 적절한 거냐. 이런 질문이 안 따를 수가 없는 것 근데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YTN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수 기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이고 또 적정한 시간 또 적법한 절차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너무 빨리 서두른다는 얘기는 있었죠. 그러니까요. 과거에 연합뉴스 미쳐봤을 TV도 때. 마찬가지일 테고. 예.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할 때 네.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도 지금의 어떤 제도화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밀어붙여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 엄연히 국민들도 다 이제 그런 법과 제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 내에서 자꾸 시스템을 갖춰가고 조정하고 절충하고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것을
빨리 무리하게 해서라도 더 무리하게 해서라도 왜 추진하지 않았어? 그런 경질성이라면은 사실은 그거는 누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매끄럽고 깔끔하게 뭐 물론 이제 그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파차도 나겠지만은 네. 이런 상황 자체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이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100%인지 아니면 들여다봤던 보면 60%인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무리하게 빨리 속도전으로 왜 완수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보다는 그게 굉장히 많은 어떤 잡음들을 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왜 했느냐라는 질책일 수도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잡음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끄럽게 거기에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겠죠. 지켜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수 있겠다. 네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붙잡아가지고 정말 이동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탄핵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켜가면서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김정은 앵커님 빙고. 나는 네. 그게 그럴 수 오늘의 있었다. 충격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렇군요. 사실은 대부분 이동관 위원장이 사표를 썼을 때 이동관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나 혹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사람을 이렇게 임명하거나 네. 사퇴시킬 때 어떤 그 형태를 보면 아무리 그래도 이동관 위원장을 뭐 이렇게 방통위가 멈춰서는 하닐 때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이 꼭 해야 돼라고 한다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었어요 지금까지. 근데도 3개월 만에 이동관 방송위원장이 사퇴를 한다? 그는 뭐 어느 정도는 또 다른 어떤 이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총선이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겠죠. 총선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은 네. 대통령이 그래도 계속 고집해서 이동관 위원장으로 가져갔을 수도 있겠지만 총선 전이기 때문에 네. 마비되는 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판단했겠죠. 네. 오늘 얘기할 게 많은데요. 이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 그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번에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한 문제하고도 관련이 전혀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으로 방통위 공백 사태가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야권의 책임을 좀 부각시키면 그러면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거부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좀 덜지 않겠나. 뭐 이런 이제 연관성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요. 꼭 그렇지 저는 그렇지 거기까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네. 어차피 이건 부담이 있어요. 사표도 물론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부당한 어떤 탄핵을 했다. 그러므로 이동관 위원장의 오늘 그 표현처럼 국가를 위해서 국정 운영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위해서 예. 단행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표로서 사실 이게 논란이 될 건 분명해요. 지금 굉장히. 그런데 그러니까 김성환 앵커의 말씀은 뭐냐면 이것으로서 논란이 되지 않아야 이게 희석이 되잖아요. 방송 3법이. 왜냐하면 방송 3법하고 노란봉투법도 예. 당사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크기도 했었고. 그렇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잖아요. 반발을 하죠. 그런데 네. 노란봉투법은 아마도 방송 3법보다도 훨씬 먼저부터 이 노란봉투법이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네. 사실 이거는 지난 정부부터 노란봉투법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얘기된 것이고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총이라든지 대한상이라든지 정경련 측에서는 이건 불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어쨌든 외국의 예도 많이 들면서 헌법에 위배된다. 이게 만약에 강행됐을 경우는 헌법에 이의를 제기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아마도 부담이 훨씬 덜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방송 3법은 논쟁이 더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거꾸로 아니 그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법대로 되면. 근데 지금 이렇게 파행을 하지 않느냐. 이 매칭은 훨씬 방송 3법이 더 아플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네. 그래서 그걸 직접적으로 연결한다기보단 이미 이 두 법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을 때 국회에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대통령실은 정말 일관되게 이 문제에 네. 대해서는 다시 숙고를 해달라고 계속 했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지점은 약간 좀 무리하지 않을까요? 네. 전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제부터 오늘까지가 예. 국민의힘 정치권도 그렇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말 그대로 이제 강대강이 된 거죠. 저는 노란봉투법에 오히려 주목하는 것은
방송 3법은 국민들도 내용을 아직 소상히 잘 모르고 있는 데다가 네. 범위도 따지고 보면 아주 넓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왜냐하면 이건 노동계에서 그동안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해왔던 것이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노총도 경산노위를 떠났다가 다시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게 총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부분과도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블루칼라층 유권자 비율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데 노란봉투법은 저는 만약에 오늘 탄핵 이렇게 막 추진이 되는 그런 상황 또 사의 표명이 아니었으면 노란봉투법은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설명을 부연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방송사업법은 돌려보내지만 노란봉투법에서는 조금만 더 중재를 해달라. 중재를 해서 다시 안을 올리면 그건 어떻게든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엑스포 불발에 따른 여러 가지 여론을 살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총선 때까지는 아무 결론도 안 날 것 같아요. 총선 결과가 나와야 그제서야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든 해서 뭔가가 결단이 나지 총선 때까지는 서로 붙들고 흔들고 하는 형태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임시국무회에서 사실은 제의 요청을 했던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거기에 재가를 한 형태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좀 덜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었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셨던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실은 기자들 앞에 거의 안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리핑룸을 직접 찾아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상황을 위중하게 봤다. 또 뼈아픈 대목이다라고 인정한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데요. 지금 그 후폭풍을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은 PK 지역 특히 부산 경남 지역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우리가 얻은 표수가 29표밖에 되지 않아서 대한민국 이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까지 해외 순방 다니면서 외국 정상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 정도인데 겨우 요 29표냐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좀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여론에? 글쎄, 실제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를 지적한다면 하나는 이제 정보 파악의 문제점. 왜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건사치까지는 갔어야 우리가 승부를 겨루는 국제 이벤트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네네. 어디를 더 공략을 해야 될지 태평양 도서 국가를 더 좀 두드려야 될지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를 더 두드려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나타났을 텐데 예. 그게 왜 잘 안 됐을까? 물론 이제 대통령은 정상 외교를 통해서 많은 국가를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뭐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더 중요한 것은 개별 국가들을 통해서 한 표 한 표 분류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우리를 지지하겠다고 서명까지 했는데도 등을 돌린 나라도 있다 이런 설명도 있다면 그것까지 분석하는 건 좀 어려웠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각 나라의 이해관계도 걸려 있었을 테니까 첫 번째는 정보 파악이고 두 번째는 정책 소통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가 결선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다 통과돼서 되는 줄 알았던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그러면 이걸 누구의 잘못으로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일일까? 우리가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국제 행사들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우리나라의 모습답지 않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이제 뭐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니라 예. 과연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했어야 되는 누군가 또는 어느 부처에선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왜 냉철하게 안 됐을까? 자칫 잘못하면 제가 네.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이제 의견을 마무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실망감으로 이제 전환돼서 오는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지역적으로는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으로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2030 그래?
우리가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기폭제가 만들어져 블루칼라청. 지금부터 이게 또 노란 봉투 커커도 연계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연령대가 30대, 40대, 50대거든요. 네. 이들도 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종국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부족한 점들을 노출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그렇게까지 부풀릴 이유가 없었어요. 솔직히 더 솔직해졌어야 됐고 네. 또 정보가 잘못됐든 뭘 했든 아니면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더라도 우린 지금 쫓아가고 있고 역전을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메시지를 관리했어야 됐다. 네. 그 메시지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날 정말 많은 분들이 잠도 자지 않고 그러게요. 기대감을 뭐 굉장히 부풀렸다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총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과연 지금 영향을 받을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잖아요. 사실 뭐 이 말씀 드리면 또 그 소장님이 뭐라고 하시겠지만 사실은 전 정부도 책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당시 보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정확하게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언론이 계속 우리가 1년 뒤늦게 뛰어들었다. 1년 뒤늦게 뛰어들었다. 이 말 한 거 기억하시죠? 1년 뒤늦게 뛰어들었다. 그 1년이 어디서 1년 뒤늦게 뛰어들었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1년 뒤늦게 뛰어든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두바이부터 출발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4년 걸렸더라고요. 그 뭐가 4년 걸렸냐면 예비 타당성 조사 패스되고 이게 2017년도에 패스되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그 다음 해에 국가 예산 뭐 투입하기로 하고 하면서 또다시 2년 후에 위원회가 생기고 그러니까 총 4년이 걸리는 동안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은 점이 PK 쪽에서 이미 국제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년 뒤늦게 나왔다는 말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이 정부는 민간 유치를 만들면서 시작이 된 건데 다시 되돌아오면 이겁니다. PK 측에서는 기대를 걸었지만 안타깝다.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어떤 민심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창도 삼수했다. 평창 2번 실패했을 때 그때 여론이 언론 보도가 뭐냐면 평창 유리하다. 우리가 앞서고 있다. 과반 넘는다. 이 제목들이 평창 우리가 2번 떨어질 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 저는 이 정부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이번 그 실패가 결정적으로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저 역시 뭐 아니,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결정적인 아직 뭐 총선이 한 그러니까요.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가 나눠야 될 주제가 많아서 좀 두 분이 말씀을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완전 짧게 반성하겠습니다. 한 보수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유치 일선에서 아직 확보한 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수적인 보고를 올렸는데 정부 고위층에서는 왜 사기를 꺾는 보고를 올리느냐 이렇게 오히려 질책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지금 우리가 이 표를 얻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얻을 수 있는 표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거는 1차 투표에서 우린 70% 정도 얻을 수 있고 2차 투표에서는 거의 박빙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87대 80.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한테 보고가 올라온 보고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상황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함께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실 개편하고도 무관치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10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이 부산 엑스포와 관련돼서 담당하는 일선의 공무원과 그다음에 기업 쪽에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작년에 한번 들었고 올해 6개월 전에 한번 들었거든요. 네. 두 사람 다 입을 모아서 굉장히 힘들다. 어마어마하게 힘들다. 네. 그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적어 보인다. 이 두 사람 다 일선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예. 그런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방송에서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언론 보도는 달랐거든요. 계속 예. 그 당시에도 분위기가. 그렇다면 난 김앵커 말씀 그 보도 인용처럼
그렇게 됐다는 걸 대통령이 만약 인지를 해서 지금 개편을 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관료적인 어떤 느낌들 이번에 예. PT도 봤잖아요. 예. 우리가 굉장히 그런 우리 활력이 없는 그런 PT 처음 봤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핵심이다. 개편을 하려면 그걸 인지한 상태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짧게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미국이 그래도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개편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정책실로 개편해서 정책에 더 소통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데 데이비드 엑셀로더 같은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느 하나도 추가하고 빼지 않은 있는 그대로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론을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종이 한 장에 매일 몇 장씩 이렇게 전달하는 그 사람이 저는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정책실을 신설한 걸 컨트롤 타워를 만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언론에서도 분석하던데요. 말씀드려도 돼요? 네, 네. 짧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요. 네. 저는 왜냐하면 원래 비서실과 그다음에 경호실만 뒀잖아요. 정책실 없앴잖아요. 이 정부가 시작할 때. 네, 안보실하고 이유가 뭐냐면 비서실하는 게 뒀죠. 김대기 비서실장이 경제통이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정책실 필요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정책실 또 만들어요. 그럼 김대기 실장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무적 판단도 없는데 계속 비판했는데 정무적 판단 없는 사람 왜 계속 쓰냐. 근데 이거 정책실이 없어서 경제통이니까 쓴다. 그럼 정책실 만들었으면 김대기 비서실장의 그 쓰임새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요?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도 더 얘기를 보태고 싶지만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하면 문책성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도 좀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더라고요. 뒤에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인유한 혁신위원장 혁신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언론보도를 통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으니까 네. 일단 민주당 얘기 다음 주에 좀 저희가 좀 얘기를 네. 하고요. 대장동 스케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의 첫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제 428억 그 약정설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약정설의 고리가 하나 더 끼워진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다시 또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판결과 그다음에 향후 파장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이 파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이야기할 때는 김용 전 부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저는. 그리고 정진상 전 실장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보면 대중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좀 잊고 있었다가 지금 김영철 전 부원장이 이제는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럼 대중들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층에서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반발하겠죠. 하지만 중도나 또는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들은 뭐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검찰 구형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판에 선고가 내려진 것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유동규 말을 어떻게 다 믿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일단 선고가 내려졌다는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에 대한 인식들이 점차로 방송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까지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또 재판 리스크의 양상으로 갈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커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유동규의 말이 일관성이 있어서 채택했다. 법원장 얘기, 재판부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게 다른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들이 대장동 재판부터 다 그렇거든요. 네, 배임 사건이 따로 있으니까. 이 재판부도 유동규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물었어요. 직접. 그게 다 이 안에 들어가느냐 실험해라. 그리고 굉장히 압박을 넣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이런 재판 할 수 있어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용이 저기를 했어요. 증거인멸 교사를 했어요. 그 왜 경기도 산하기관장한테 내가 거기 가게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했다가 그게 그 증언으로 다시 번복이 됐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이익 그러니까 정치자금 6억을 김용이 받았겠느냐.
그 이익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해서 썼다면 이 고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것도 앞으로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죠. 또 2심이 남아있기도 하니까요. 자, 뉴스외전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이면 KBS 김성환의 시사야가 5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5년간 시사야를 들으시면서 행복했던 순간 즐겁고 따뜻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세요. 휴대전화 뒷자리 8988 쓰신 청취자분께서요. 김성환의 시사야는 저에게 일기장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던 날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사회는 저에게 매일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3345님 안녕하세요. 늘 이 시간 시사회를 들으며 퇴근 중인 워킹맘이에요. 마침 신호에 딱 걸려서 문자 보냅니다. 늦게 퇴근하지만 시사회를 들으며 즐겁게 집으로 향한답니다. 내년에는 사건 사고보다 따뜻한 소식 많이 듣고 싶어요. 그리고 6986님 김성환의 시사회에 사연과 의견을 보내서 치킨 피자 쿠폰을 받고 가족들과 맛있게 먹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똑똑한 아빠라고 칭찬을 해줘서 뿌듯하더라고요. 5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저희들 곁에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77님 시사회는 추운 겨울 연탄 같은 존재네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청취자와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시사회 5주년을 함께 축하하는 의미에서 모바일 케이크 쿠폰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과 유튜브를 통해서도